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68이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을 키워냈다. 영감은 일찍 세상을 떴고 이 휑한 집에서 외아들 박민주는 내 유일한 희망이자 의지였다. 벽에 걸린 아들 대학 졸업식 때 둘이 같이 찍은 사진 속에서 민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이 아들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늘 그렇게 생각했었다. 올 추석에는 민준이가 새아기랑 같이 집에 온다고 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석 달 된 며느리 혜진이는 결혼식장에서 딱 한 번 본 게 전부였다. 솔직히 마음이 좀 불안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어디 시어머니랑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던가. 나는 일찌감치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냥 저희 둘이 잘 먹고 잘 살고 늙은이 등골이나 빼먹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추석 바로 전날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보니 민준이와 혜진이었다. 두 사람 손에는 보따리가 한가득 꼭 피난 가는 것 같았다. 내가 서둘러 문을 열자 곱게 화장한 혜진이의 얼굴에 금세 한바구음이 피어났다. 꿀 바른 듯 달콤한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저희 왔어요. 그 덧말하는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결혼하고 석 달 내내 깍듯하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더니 호칭을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내가 잠시 멍하니 있는 사이 혜진이는 벌써 살갑게 내 팔짱을 끼며 나를 소파로 이끌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민준 씨가 엄마 몸보신하시라고 특별히 고른 한우예요. 1++ 등급이라 제일 좋대요. 혜진이가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를 열자 그 안에 소고기 마블링이 정말 예술품처럼 고왔다. 민준이는 옆에서 허허실실 웃으며 더 큰 선물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 이건 혜진이가 엄마 드리려고 산 거예요. 요즘 제일 핫한 건강식품이라는데 뭐 만년송 장수단인가 뭔가. 만병통치약이라나. 엄마 관절염이랑 고혈압에도 좋대요. 금박으로 번쩍번쩍하게 포장된 상자를 보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내 평생 먼저 간 영감 말고는 이렇게 정성껏 선물을 챙겨준 사람이 없었다. 내가 기뻐하는 걸 본 혜진이는 입에 꿀이라도 바른 듯 더 달콤하게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꼭 건강하셔야 해요. 민준 씨랑 저, 엄마가 손주 봐주실 날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혜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내 어깨를 주물렀는데 압이 어찌나 적당한지 나도 모르게 앓는 소리를 낼 뻔했다. 그날 혜진이는 집안일을 거의 도맡아 했다. 내가 10년 넘게 쓴 낡은 행주를 보더니 더럽다며 자기가 가져온 가방에서 새 항균 행주를 바로 꺼냈다. 내가 쌀을 씻어 밥을 지으려 하자 찬물에 손상한다며 쌀통을 확낚아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 심지어 냉장고 속 식재료까지 꼼꼼하게 살피더니 신선하지 않다며 채소 몇 가지를 버리기까지 했다. 입으로는 엄마, 앞으로는 드시는 거 조심하셔야 해요. 건강이 최고잖아요 하고 잔소리를 하면서 소파에 기댄 채 바쁘게 움직이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 경계심은 이미 눈 녹듯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흐뭇하게 말했다. 아들아, 내가 드디어 엄마한테 좋은 며느리를 데려왔구나. 혜진이, 저 아이 참 싹싹하고 효심도 깊다. 민준이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좋아하시니 다행이네요. 혜진이가 그랬어요. 이제 한 가족이니까 엄마를 친정엄마처럼 모셔야 한다고요? 나는 감동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편이 죽고 지난 10년간 나 혼자 이 텅 빈 집을 지켰다. 입으로는 조용해서 좋다고 말했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 외로움은 꼭 밀물처럼 사람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이제 괜찮아졌다. 집에 새 주인이 생기고 사람 사는 온기가 도니 미래의 새 식구, 아니 내 식구, 5 식구가 단란하게 사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나는 벌써부터 그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 늙은 몸으로 몇 년이나 돌봐줄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랜만에 꿀잠을 잤다. 내 노년의 모든 행복이 이렇게 싹싹하고 살가운 며느리와 함께 찾아온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었다.
다음 날은 추석이었다. 우리 집안 전통대로라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전이며 송편, 각종 고기와 생선까지 수십 가지 음식을 만드느라 매년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었다. 올해는 내가 막 앞치마를 두르자마자 혜진이가 주방으로 따라 들어왔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진이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하얀 팔목을 드러내 보였다.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주세요.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요즘 젊은 애들이 기름 냄새 진동하는 주방에 들어오려고 하겠는가? 정말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혜진이에게 생선에 칼집 내는 법을 가르쳐주며 이런저런 집안 이야기를 나눴다. 주방 환풍기 소리가 빙하고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고 나도 몇 년 새 귀가 좀 어두워져서 남과 이야기하려면 목소리를 높여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다. 내가 녹두전에 온 신경을 쏟고 있을 때 민준이가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베란다 문이 살짝 덜 닫혀 있었는지 아들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말 듯 들려왔다. 혜진이의 손놀림이 순간 멈칫했다. 며느리는 귀를 쫑긋 세우더니 베란다 문 쪽으로 다가가 목소리를 낮춰 전화기 너머의 민준이에게 속삭였다. 빨리 재촉해, 꾸물거리지 말고. 그 요양원 VVIP 자리가 엄청 귀해서 이번 달에 예약 안 하면 다음 달엔 없다고 오늘 꼭 도장 찍게 하라고 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요양원. 무슨 도장을 찍어? 혜진이는 내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시끄러운 환풍기 소리와 내 늙은 귀가 방패막이 되어 이 정도 작은 소리는 절대 내게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혜진이는 계속해서 우리 둘에게만 들릴 법한 모기 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장만 받으면 이 집 다음 달에 바로 부동산에 내다 팔 수 있어. 그래야 연말에 있는 그 투자건에 딱 맞출 수 있잖아. 엄마를 위한 거라고, 호강시켜드리는 거라고 잘 구슬려봐. 그 뒤의 말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귓속에서 벌 수만 마리가 윙윙거리는 것 같았다. 내 손에 들린 녹두전 한쪽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며 매캐한 냄새를 풍겼다. 나는 기계적으로 가스불을 끄고 몸을 돌려 혜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혜진이는 여전히 베란다 문가에서 민준이에게 무언가 손짓을 하며 짜증과 계산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베란다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며느리의 몸에 금빛 테두리를 둘렀지만 내 눈에는 그 예쁜 얼굴이 악마보다 더 흉측해 보였다. 아, 그 달콤하던 엄마 소리도, 그 비싼 선물들도, 그 살뜰한 관심도 전부 가짜였다. 그건 효심이 아니라 미끼였고 마취제였다. 내가 순순히 그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기 위한. 나는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한기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내가 반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며느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이 늙은 어미의 건강과 행복이 아니라 내가 40년 동안 살아온 이 낡은 아파트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몸을 돌려 타버린 전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기름을 둘렀다. 방금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고자질을 마친 혜진이가 돌아와 내 평온한 옆모습을 보고는 다시 그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불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힘드실 텐데 제가 할게요.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말했다. 됐다. 제사 음식은 내 손으로 직접 해야 정성이 들어가는 거야? 그 순간 주방의 기름 냄새마저 씁쓸하게 느껴졌다. 이번 추석은 망쳤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대화를 못 들은 척하는 것은 내게 끔찍한 고문이었다. 밥상에서도 그들은 다정한 어머니와 효심 깊은 아들-딸 연극을 계속했다. 혜진이는 쉴 새 없이 내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안부를 물었고 민준이도 때때로 내게 막걸리를 따라주며 몸조심하라는 살가운 말을 건넸다. 나는 그들의 어설픈 연기를 보며 속이 메스꺼웠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위선과 계산이 버무려진 반찬들을 한 숟갈 한 숟갈 삼켜야만 했다.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나는 오늘 제사 준비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가슴이 답답하다는 핑계를 대고 일찍 쉬겠다며 내 방으로 들어왔다. 민준이와 혜진이도 살갑게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어서 주무시라며 나를 재촉했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말똥말똥, 잠이 올 리가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혜진이가 주방에서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도장만 받으면 이 집 다음 달에 바로 부동산에 내다 팔 수 있어.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처럼 숨이 막혔다. 이 집은 죽은 영감과 내가 벽돌 한 장 한 장 모아 마련한 우리의 보금자리였다. 우리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저들이 이 집을 팔아치우고 이 늙은이를 낡은 가구 버리듯 요양원에 던져버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정쯤 되었을까? 두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거라 짐작하고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불도 켜지 않고 맨발로 유령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휴대폰 화면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문틈에 귀를 바싹 갖다 댔다. 부스럭거리는 소리, 마치 누군가 방 안을 뒤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찾았어. 혜진이가 초조하게 목소리를 한껏 낮춰 물었다. 아니, 이민준이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이 노인네 대체 어디다 숨긴 거야? 집문서랑 인감증명서 이 두 개를 못 찾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해. 좀 더 꼼꼼히 찾아봐. 옷장 위, 침대 밑 다 봤어? 늙은이가 숨겨봤자지 하늘로 속기라도 했겠어. 혜진이가 재촉했다. 다 찾아봤다고. 없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보통 넥이 아니라고. 분명 우리 의심하고 미리 빼돌렸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내가 미리 대비한 건 맞다. 하지만 그들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을 막기 위해서였다. 내 오랜 친구들 중 몇몇이 사기꾼에게 노후 자금을 전부 털리고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을 본 뒤로 나도 조심하게 된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냉소를 흘리며 소리 없이 내 방으로 돌아왔다. 아들아, 넌 아직 내 엄마를 한참 모르는구나. 그 서류들은 너희가 평생 찾아도 못 찾을 것이다. 애초에 이 집에 없으니까. 반년 전 나는 이미 집문서와 내 인감증명서 그리고 노후자금이 든 통장 몇 개를 방수팩에 겹겹이 싸서 그들이 평생 상상도 못할 곳에 숨겨두었다. 바로 내 가장 친한 친구 경숙이네 집 김치독 밑바닥에. 인천에 사는 경숙이와 나는 매년 서로에게 김치를 한 독씩 담가 보내주곤 했다. 경숙이네 김치독은 뒷마당 땅속에 묻혀 있고 그 위에는 커다란 돌덩이 여러 개가 눌려 있어 사람는커녕 쥐새끼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었다. 나는 침대에 다시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동이틀 무렵 내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다. 이 싸움 질 수 없다. 내 집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저 위선적인 두 얼굴의 가면을 내 손으로 직접 벗겨내리라. 다음 날 아침 나는 퀭한 눈으로 방을 나섰다. 민준이와 혜진이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본 혜진이가 벌떡 일어나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엄마,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어요?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나는 일부러 가슴을 부여잡고 허둥대는 척했다. 아이고, 어젯밤에 악몽을 꿨더니 영 찜찜하구나. 집에 도둑이 드는 꿈을 꿔서 말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도 불안해서 내 인감증명서라도 확인하려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네? 민준아, 내가 좀 찾아봐 주렴. 진짜 없어진 거 아니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나는 말하면서 민준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아들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눈동자는 흔들리며 나를 피했다. 옆에 있던 혜진이는 반응이 빨랐다. 얼른 나를 부축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했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분명히 어디다 두시고 잊어버리신 걸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니 그럴 수도 있죠. 저희가 같이 찾아드릴게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혜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민준이에게 눈짓을 보냈다. 민준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맞장구를 쳤다. 맞아, 맞아.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분명 아무데나 두시고 잊으신 걸 거예요. 내 앞에서 둘이 쿵짝을 맞추며 이 허술한 연극을 하는 것을 보니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다. 속담처럼 마음속에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은 없다. 아마 이런 기분이겠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방에서 가짜로 무언가를 찾는 척하는 두 사람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내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이제 내가 반격할 차례였다. 추석 명절 가족 모임은 내가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다. 예년 같으면 친척들이 모여 민준이를 훌륭하게 키웠다고, 집안이 화목하다고 칭찬하는 소리에 마냥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이 모임은 내게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나는 평소처럼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렸다. 내 남동생네 식구와 민준이의 고모 두 분이 오셔서 거실은 명절 분위기로 시끌벅적했다. 민준이와 혜진이는 친척들 앞에서 효도라는 두 글자를 온몸으로 연기했다. 혜진이는 내게 반찬을 집어주고 민준이는 내 등을 주물렀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누가 민준이가 복덩이 같은 며느리를 얻었고 내가 복받은 시어머니라고 칭찬하지 않겠는가. 성격이 직설적인 올케가 내 손을 잡고 부럽다는 듯이 말했다. 형님, 정말 복 받으셨어요. 혜진이 좀 봐요. 얼마나 싹싹해. 친딸보다 낫네. 나는 그저 웃기만 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음식을 어느 정도 먹어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였다. 혜진이와 민준이가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혜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명품 가방에서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것을 받쳐 들고 환한 미소와 함께 내 앞으로 다가왔다. 엄마 혜진이의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마침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들릴 정도였다. 민준 씨랑 제가 오래 상의했어요. 아무래도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저희는 너무 마음이 쓰여서요. 저희는 일 때문에 바빠서 늘 곁에 있어 드리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어머니를 위해 VVIP 실버타운을 알아봤어요. 혜진이가 서류철을 펼치자 안에서는 5성급 호텔처럼 찍어놓은 화려한 홍보 책자가 나왔다. 정원, 수영장, 그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 엄마, 보세요. 여기 환경이 정말 좋아요.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돌봐드리고 서예, 꽃꽂이, 노래 교실 같은 취미 활동도 다양해서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엄마가 그곳으로 가시면 저희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고요. 혜진이는 그 서류철을 아주 비싸 보이는 만년필과 함께 내 앞으로 밀었다. 내가 홍보 책자를 넘기자 마지막 페이지에 입주 신청서가 끼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신청서 밑에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글씨로 된 부속 합의서가 숨겨져 있었다. 바로 재산 전권 위임 관리 계약서였다. 친척들이 구경하러 몰려들며 감탄사를 쏟아냈다. 어머나, 여기 정말 고급스럽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보다 좋네. 민준이가 정말 효자야. 생각하는 게 어쩜 저리 깊을까? 맞아요, 순자 언니. 이제 걱정 말고 아들, 딸 덕에 호강하세요. 칭찬이 쏟아지자 민준과 혜진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마치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자식이라도 된 것처럼. 혜진이가 내 손에 펜을 쥐어주며 부드럽게 재촉했다. 엄마, 빨리 사인하세요. 자리가 정말 얼마 없대요. 나는 그들의 의기양양한 얼굴과 허영과 탐욕에 눈이 먼 내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문득 헛웃음이 나왔다. 나는 그 펜을 받지 않았다. 대신 내 등 뒤에 있던 천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냈다. 문방구에서 파는 가장 흔한 누런색 서류 봉투였다. 나는 그 봉투를 민준이 앞으로 밀며 차분하게 말했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어야지. 혜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준비했는데 엄마도 너한테 줄 추석 선물을 준비했단다.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볼품없는 봉투에 쏠렸다. 민준이 흐뭇해하던 표정이 순간 굳어버렸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만져보니 얇은 종이 몇 장만 들어있는 것 같아 그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 든 서류를 꺼내 제목을 확인한 순간 민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의기양양하던 붉은 빛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그 종이를 든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혜진이가 그 모습을 보고 급히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종이에 적힌 글자를 본 혜진이 역시 숨을 헛들이키며 얼굴의 미소가 완전히 굳어버렸다. 친척들은 모두 궁금해서 목을 길게 뺐다. 민준이의 고모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민준아, 엄마가 뭘 주셨길래 그렇게 기겁을 하니? 나는 웃으며 대신 대답해 주었다. 목을 가다듬고 한 글자 한 글자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들리도록 말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변호사를 시켜 작성한 상속권 포기 각서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어본 뒤 마지막으로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린 아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나, 박순자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내 아들 박민주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포함한 내 명의의 모든 재산과 내 개인 명의의 모든 은행 예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호강시켜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으니 그 재산 전권 위임 각서에 내가 사인하길 바라니 차라리 이 각서에 먼저 사인하거라. 내가 오늘 여기에 사인하면 나는 내일 당장 너희가 골라준 그 VVIP 실버타운으로 이사 가주마. 그 후로는 이 집도 내 돈도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다. 거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다. 친척들의 얼굴은 부러움에서 경악과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나를 한 번, 민준이와 혜진이를 한 번 쳐다보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혜진이었다. 혜진이는 얼굴 근육을 경련하듯 떨며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억지로 쥐어짰다. 엄마,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저희가 어떻게 엄마 재산을 탐내겠어요? 저희는 그냥 엄마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민준이도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는 상속 포기 각서를 탁 소리 나게 테이블에 내던지며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내게 소리쳤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엄마 좋으라고 한 일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세요? 억지, 나는 차갑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나는 그들과 말다툼할 생각이 없었다. 그저 재생 버튼을 눌렀을 뿐이다. 다음 순간 휴대폰에서 또렷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로 혜진이의 그 달콤하던 목소리였지만 지금은 귀를 찢을 듯 날카롭게 들렸다. 빨리 재촉해, 꾸물거리지 말고. 그 요양원 VVIP 자리가 엄청 귀해서 이번 달에 예약 안 하면 다음 달엔 없다고 오늘 꼭 도장 찍게 하라고 해. 이어서 내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집문서랑 인감증명서 이 두 개를 못 찾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해. 좀 더 꼼꼼히 찾아봐. 옷장 위, 침대 밑 다 봤어? 늙은이가 숨겨봤자지 하늘로 속기라도 했겠어? 녹음은 몇 분짜리로 길지 않았지만 그 안의 모든 문장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에 정확히 박혔다. 어제 내가 주방과 그들 방문 앞에서 내 낡은 휴대폰 녹음 기능으로 녹음해둔 것이었다. 내가 나이는 먹어 귀는 어두워졌어도 휴대폰 사용법 정도는 배울 줄 알았다.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방금 전까지 그들을 효자효부라고 칭찬하던 친척들의 얼굴에는 이제 경악, 경멸, 분노, 불신 등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와 혜진이를 마치 처음 보는 괴물이라도 되는 듯 쳐다보았다. 내 올케는 입을 떡 벌린 채 한동안 다물지 못하더니 혜진이를 손가락질하며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이의 고모는 더 심했다.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테이블을 쾅 치고 일어나 민준이의 코앞에 대고 소리쳤다. 박민준,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 엄마가 너 하나 보고 평생을 고생했는데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엄마 집 팔아먹고 요양원에 처박아서 죽기만 기다리려고 했어? 내 양심은 개나 줘버렸냐? 혜진이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자신이 공들여 짠 계획이 이렇게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만천하에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혜진이는 창피함에 이성을 잃고 더 이상 현모양처인 척 연기하지도 않았다. 나를 손가락질하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날 갖고 놀았겠다.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처음부터 우릴 속일 작정이었어. 민준이도 친척들의 비난과 경멸에 궁지에 몰리자 아예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게 울부짖었다. 그럼 어쩔 건데요? 이 집은 원래 내 거였어야 해요. 내가 하나뿐인 아들인데 엄마 거가 내 거지 누구 겁니까? 내가 좀 먼저 갔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짝! 민준이의 뺨 위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큰 고모가 때린 것이었다. 고모는 분에 못 이겨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내가 오늘 내 죽은 아비 대신에 이 불효자식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나는 눈앞에 이 막장 드라마를 집 때문에 괴물이 되어버린 내 아들을 보며 잿더미가 된 듯한 심정을 느꼈다. 아들이 내뱉은 이 집은 원래 내 거였어야 해요. 라는 말은 독을 바른 비수가 되어 우리 사이의 마지막 남은 모정마저 끊어냈다. 아들 눈에는 평생 고생하며 자신을 키운 이 어미가 저 시멘트 덩어리 집 한 채만도 못했던 것이다. 그래, 참 잘됐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가슴속에서 들끓는 슬픔을 억눌렀다. 울지도 욕하지도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아들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내 눈에는 이 어미가 집 한 채만도 못하구나. 좋다. 이 집 난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 그 말을 마치고 나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녹음을 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다.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자 차분한 남자 중저음이 전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다. 박순자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김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지난번에 상담 드렸던 일, 결정했습니다. 제 사후에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와 제 명의의 모든 은행 예금 및 유가증권을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하겠습니다. 내일 바로 오셔서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전화기 너머의 김 변호사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곧 전문가답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내일 오전 10시에 모든 서류를 가지고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변호사님. 전화를 끊자 거실은 무섭도록 조용해졌다. 민준이와 혜진이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혜진이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민준이는 멍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독하게 나올 줄은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아마 내가 기껏해야 화를 내고 욕 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뿐인 아들인 자신에게 집과 돈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는 선택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지. 친척들도 내 결정에 충격을 받았지만 충격 뒤에는 통쾌함이 더 컸다. 내 남동생이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붉어진 눈시울로 말했다. 누나, 잘했어. 저런 불효자식은 누나 재산 한 푼 받을 자격도 없어. 나는 동생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민준이와 혜진이 앞으로 다가갔다. 나는 그들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내려다보듯 쳐다보았다. 30일, 나는 손가락 3개를 폈다. 30일의 시간을 주겠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너희 물건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30일 뒤에도 너희가 여기 있으면 불법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다. 그때는 그냥 쫓겨나는 걸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라. 내 말은 최후 통첩이었다. 경찰 신고라는 말에 혜진이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충격에서 겨우 헤어나왔다.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내 차가운 눈빛을 보고는 결국 입을 다물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도 알았을 것이다. 그날의 추석 모임은 결국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한 막장극으로 끝났다. 친척들은 돌아갈 때 민준이와 혜진이를 쓰레기 보듯 쳐다봤다. 그 모범 부부의 효자효부 이미지는 완전히 박살났다. 그들은 30일을 채우지 못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내가 내 재산을 찾으러 경숙이네 집에 다녀오는 사이 그들은 쥐 죽은 듯이 짐을 싸서 사라졌다. 내가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의 물건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처럼. 차라리 잘 됐다. 눈에 안 보이니 속이 편했다. 김 변호사는 일 처리가 빨랐다. 바로 다음 날 찾아와 모든 공증 절차를 마쳤다. 내가 직접 그 기부 약정서에 서명하고 인감을 찍는 순간 마음속에 있던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후회나 미련은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홀가분함과 해방감이 밀려왔다. 나는 VVIP 실버타운 같은 곳에는 가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내 집은 아니니까. 나는 민준이와 혜진이가 쓰던 방과 그 안의 모든 가구를 사람을 불러 싹 치워버렸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집 전체를 간단하게 새로 꾸몄다. 벽지는 밝은 아이보리색으로, 바닥은 따뜻한 나무색으로, 커튼은 햇살이 잘 드는 얇은 속 커튼으로 바꿨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니 온 집안이 환해졌다. 집을 다 꾸민 뒤 나는 근처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방을 내놓는다는 글을 올렸다. 비어있는 방 2개를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게 세를 줬다. 조건은 간단했다. 갓 졸업한 인성 좋은 여대생에게만 세를 주고 수도세나 전기세는 안 받는 대신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나랑 같이 저녁을 먹으며 말동무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게시글을 올린 지 얼마 안 되어 여러 여학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나는 몇 명을 면접 보고 가장 마음이 맞는 3명을 골랐다. 한 명은 디자인을 전공하는 수연이라는 아이로 조용하고 꼼꼼했다. 또 한 명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민지라는 아이로 작은 태양처럼 밝고 명랑했다. 마지막 한 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은정이라는 아이로 성실하고 부지런했다. 그 아이들이 이사 오던 날 집은 순식간에 활기가 넘쳤다. 수연이는 벽에 걸려있던 나와 민준이의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이 그린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주었다. 민지는 자신의 기타를 가져와 저녁 식사 후에 경쾌한 노래를 몇 곡씩 불러주었다. 은정이는 내 옆에 앉아 공부하다 겪은 재미있는 일들을 제잘제잘 들려주었다. 그 아이들의 등장은 마치 신선한 바람 새 줄기처럼 우리 집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침체된 공기와 묵은 기운을 날려버렸다. 그 아이들은 나를 집주인 할머니라고 부르는 대신 순자 엄마라고 다정하게 불렀다. 그 후로 나는 친척들을 통해 간간히 민준이와 혜진이의 소식을 들었다. 두 사람의 평판은 친척들 사이에서 완전히 바닥을 쳤다. 듣자 하니 민준이가 말했던 그 연말 투자라는 것은 내 돈이 들어오지 않자마자 자금줄이 막혀버렸고 결국 모아둔 돈을 전부 날린 것도 모자라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혜진이 민준이와 평생을 함께하겠다던 그 여자는 남편이 투자에 실패해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두말 없이 남은 돈을 챙겨 밤중에 도망쳤다고 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도 있고 다른 돈 많은 남자를 따라갔다는 말도 있었다. 어쨌든 내 앞에서 그토록 금슬 좋은 부부 행세를 하던 두 사람은 결국 돈 때문에 갈라섰고 세상에서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인생은 내게 몹쓸 마음을 품었던 그 순간부터 이미 그렇게 될 운명이었다. 탐욕과 불효는 결국 자기 자신을 집어삼키는 법이다. 또 몇 달이 흐른 어느 겨울 저녁,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으로 먹을 만두를 빚고 있었다. 민지가 달려가 문을 열더니 현관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순자 엄마, 민지가 고개를 돌려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밖엔 누가 찾아왔어요. 나는 손을 닫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야른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찬바람에 덜덜 떨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깡마른 몰골은 예전에 그 의기양양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준이였다. 민준이는 나를 보자마자 흐릿한 눈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무릎으로 기어와 내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는 듯했지만 내가 한 걸음 물러서자 허공을 헤맸다. 엄마.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있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엄마. 혜진이는 도망갔고 전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다시 받아주세요. 평생 엄마 발닦개로 살게요. 평생 모실게요. 그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쿵쿵 찧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아이들은 모두 겁을 먹었고 수연이와 은정이도 내 곁으로 다가와 긴장한 채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무릎 꿇은 민준이를 보았다. 한때는 내 자랑이자 내 모든 것이었던 그 얼굴이 지금은 낯설기만 했다. 내 마음은 분노도 아픔도 없이 고요했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슬픈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저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그 요양원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내밀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나라는 엄마는 이미 죽은 거다.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문을 닫았다. 그의 울음소리와 참회는 문 밖으로 차단되었다. 거실로 돌아오자 아이들이 모두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계속 만두나 빚자. 배고프다. 그날 밤 우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배불리 먹었다. 민지는 기타를 치며 즐거운 노래를 불렀고 수연이는 최신 패션 소식을 전해주었으며 은정이는 옆에서 재미있는 농담을 던졌다. 집안의 불빛은 따뜻하고 밝았고 젊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문득 내 인생이 68살이 된 올해부터 진짜로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내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고 행복하다. 나는 내 노후 자금과 얼마 안 되는 월세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존엄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다. 아이들은 나를 데리고 쇼핑을 가서 유행하는 옷을 사주고 최신 영화를 함께 보러 가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줄거리를 참을성 있게 설명해준다. 내 생일에는 직접 커다란 케이크를 만들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다. 아이들은 내 팔짱을 끼고 공원을 산책하며 직장에서의 고민과 일상의 기쁨을 제잘제잘 나눈다. 나는 그들에게서 어떤 이해타산도 섞이지 않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정과 따뜻함을 느낀다. 나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지만 뜻밖에도 사랑스러운 딸 셋을 얻었다. 나는 여전히 마포구의 이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외로운 빈 둥지가 아니라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집이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내가 약속한 대로 나처럼 보살핌이 필요한 더 많은 독거노인을 돕는 데 쓰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나의 노년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다.